안녕하세요. 유튜브더 자윤입니다. 12월 FOMC에서 페드가 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0.5% 올렸는데요. 그런데 시장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금리 상단이 5%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2022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4.25%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2023년에는 여기에서 1%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썸네일 제목에서도 봤듯이 모두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과연 패드도 모를까요? 아마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어딘가에 금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까지 가버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드가 왜 5%를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그 의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2월 FOMC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에 11월 미국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시사를 했지만 2023년 기준금리 점도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자료 화면으로 점도표를 준비해 놨는데요. 2022년은 4.25%로 마무리가 됐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23년입니다. 단 2명을 제외하고 17명의 위원들이 5% 이상의 기준금리에 점 찍었고, 그리고 절반가량이 그 상단이 5.5%를 넘는 거에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러면서 파월도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인플레이션 2% 달성을 위해서 강한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금리는 5%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기대가 뭐였습니까? CPI가 점점 낮아지면서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시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환호를 했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CPI마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번 12월 FOMC에서 2023년 금리 상단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이 생각하는 최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연준이 이랬을까요? 진짜 시장을 박살내려는 걸까요? 여기 제가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기준금리 흐름인데요. 연준 위원들이 보여준 점도표대로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만약에 2023년에 점도표대로 기준금리가 올라와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5.25%포인트까지 가면은 금융위기 직전 시장을 무너뜨렸던 그 금리 수준까지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2007년도에도 5.25%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시장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가지고 시장을 아예 박살내버리겠다? 그게 과연 연준의 진짜 의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연준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진짜 다 박살나냐? 죽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지금 당장 내가 힘들지 않으니까. 주변을 봐도 아직까지 그렇게 비명지는 사람 별로 없는데 충분히 버틸만 한데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면 아직 버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미국보다 더 낮아요. 한국은행 3.25%로 유지를 할 거라고 오늘 신문기사에서도 나왔었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그 수준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놓아내고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정말 다 죽는 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5.25%까지 간다면 말이죠. 5.25%까지 가고 그 수준이 유지된다면은 정말 다 죽는 꼴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 타이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서대문 노원 집값 반토막 공포, 음마 잠실 주공 억소리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 한두 번 듣는 소리도 아니죠. 지금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고 가격 하락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예
IMF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 통화국 중에서는 국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만약에 경제 위기가 닥쳐버리면 우리나라는 부채 문제가 터져버리면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끌족들 다 죽어라, 영끌해가지고 집 사서 집값 오를 때는 좋았지, 자 이제는 한번 맛 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제가 영끌을 해서 집을 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씩 무너져 버리고 결국에는 이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버리면은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다음이 중산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 나라님들은 절대 피해를 보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라님들은 정치적으로 조금 타격은 입을 수가 있겠지만 높으신 분들은 망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우리 서민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위기고, 그리고 이거 무너졌을 때, 자 내가 무주택자라도 나한테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나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한 자연스러운 수순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지금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자 그럼 우리나라만 좋지 않은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시장 냉각 속도가 역대급인데, 지금 이미 거래 수준은 2011년 그리고 여러가지 통계 자료로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은 미국에서 전월 대비해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져? 2023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년까지 주택시장이 냉각되는데 그러면 주택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면 대출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 암호화폐 문제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무너져버리면 경제에 굉장히 치명타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주택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이 과거에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금리 수준인 5.25%까지 올린다? 정말 상상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상상은 할 수가 있지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미국 주택건설협회에서 나오는 주택시장 지수를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팬데믹 절정 수준까지 주택시장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까지 또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 금융위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주택시장은 빠르게 무너지면서 균열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 패드가 5% 넘게까지 금리를 가져갈 것인가,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2%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그렇게 올릴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만 떨어집니까?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뭐가 또 늘어나요?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패드는 실업률을 늘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 자 완전 고용이 되고 나면은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보다는 어느 정도 좀 비어 있어야지 자연스러운 순환이 이루어지고 임금 상승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구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드는 금리를 올리면서 약간의 경기 침체를 만들고, 그리고 실업률을 어느 정도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 거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제대로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땠습니까? 11월 CPI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등을 하고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 연준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지만 낮추는 것에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고 말한 거,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거다, 23년에는 절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속도를 조절하고 그러면서 시장은 사실 금리 상단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물론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만은, 자,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러면은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 덕분에 시장이 상승을 했고,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면 뭐가 증가합니까? 바로 개인의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개인의 자산이 증가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씀씀이가 커지죠. 자, 소비 심리가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소비 심리가 자극이 되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지불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번에 겨울에 또 휴가철에 여행도 좀 가고, 항공권이 좀 비싸졌네. 그렇지만 뭐 내가 돈 좀 벌었으니까, 주식이 좀 올랐으니까 내가 좀 돈 좀 더 쓰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소비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소비가 잘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누가 안 좋아? 바로 연준이 자기들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심리를 확 죽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는 요소들을 죽여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월이 중요한 멘트를 하나 날렸죠. 80년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80년대 어땠습니까? 8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잡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금리를 좀 낮추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지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또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길게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이제 80년대와 비교되면서 심판대에 오른 겁니다. 과연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한 번에 잘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또 80년대와 같이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그런 심판대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 성공을 하게 되면은 80년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잡아서 경제를 원만하게 돌아가게 했다라는 칭송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오명을 또 가지게 되겠죠. 2022년에 그렇게 시장을 박살내고도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추세도 길이 남으면서 회자될 거라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이름이 회자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이름이 회자되고 싶겠습니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80년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죽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짜 죽일 거 아니지만 야, 너 죽어 그러면서 지금 막 칼 들고 위협을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 나가서 돈 안 쓰고 주식시장도 안 오르고 주택시장도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가격 안정화가 돼가지고 물가가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연준은 지금 시장을 죽이는 척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협박을 하다가 너무 과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 하나 가져왔어요. 기절놀이를 하다가 뇌사한 영국 소년 결국에는 죽었다. 그쵸? 이 목조르기 해가지고 기절놀이, 옛날에 저도 좀 어릴 때 좀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틱톡에서 유행해가지고 기절놀이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하는데, 어떤 꼬마가 기절놀이 하다가 결국엔 진짜 사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이러려고 한 건 아니죠. 죽으려고 기절놀이를 한 거 아니고, 또 해준 친구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한다면은 개인 국가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진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죽이려고 신용만 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금융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티는 사람들이 분명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3년에 더 센 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더 높은 금리, 더 축소된 유동성, 더 힘든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 중요하고,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다 갭 투자로,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 아파트를 빨리 그냥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자금 융통이 돼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2023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